안녕하세요. 라이브인의 다니엘 린드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송채경화입니다. 다니엘 씨, 검찰이 조국 전 장관 집 압수수색할 때 짜장면 먹었냐, 한식 먹었냐 이 논란 있었던 거 기억하시죠? 예, 네. 기사를 본 것 같아요. 네, 기사에서 짜장면을 먹었다. 11시간 동안 압수수색하면서 네네. 짜장면 시켜 먹었다 그랬더니 검찰이 재빠르게 짜장면 아니고 한식이다라고 해명을 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정보인가 봐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렇게 또 한식도 마시고 짜장면도 마시는데 이런 해명도 한번 처음 본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이 정도 음식이 이렇게 화제가 될 줄은 몰랐네요. 네. 어찌 보면은 검찰이 본인들에 대한 오보가 나오면은 바로 이렇게 오보가 아니다 라면서 이제 수정을 하는 건데 사실은 피의사실 공표 문제도 많이 나왔지만 검찰이 이제 피의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흘린 자료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오보로 밝혀지는 경우도 되게 많은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왜 검찰이 이렇게 잠잠한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오늘은 검찰개혁 2탄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검사들이 누군지 지금부터 시작하는 라이브인에서 확인해 보시죠. 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취임 35일 만에 전격적으로 사퇴를 했는데요. 이걸 두고 그럼 과연 검찰이 승리를 한 것이냐라는 얘기들이 막 나오고 있는데 오늘은 검찰이라는 조직에 대해서 과연 어떤 조직인지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련해서 도움 말씀을 주실 인권연대 오창익 사무국장 나오셨는데요. 검찰공화국 대한민국이라는 책을 쓰셨고요. 그다음에 세상의 모든 것과 집에서 만나고 계시는 김민아 시사평론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모처럼 운동권에 계신 분하고. 제가 운동권. 네. 왜냐? 아닌가요? 이거 인권 연대 막 이렇게 하니까 운동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운동권 출신 아니세요? 저는 그냥 고전적으로 생각하는 운동권이라고 저를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냥 인권 운동. 네. 인권 운동이니까 운동권 아닌가요? 운동권. 그런 식으로 하면 축구, 농구도 다 운동권. 죄송합니다. 사법권, 운동권. 네, 그럼 네. 그래도 진지한 주제로 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그 조국 장관의 사퇴를 보면 결국 검찰이 좀 마음만 먹으면 이제 앞에서 무릎 꿇고 되는 약간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누군가를 무릎 꿇리는 게 맞습니다. 너무나 네. 잘 작동하고 있는 거 아니냐 한국에서. 맞습니다. 이런 그래서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그 검찰 권력이 엄청나게 센데 얼마나 세냐를 보면 네. 제가 볼 때는 집권 초기의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가장 막강한 권력인 것 같아요. 집권 초기의 대통령을 제외하면 집권 후반기의 대통령보다는 세다는 거죠. 네. 지금 시기가 문재인 대통령이 세냐 검찰이 세냐를 겨루는 상황인 것 같고요. 대통령이 인사권을 쓴 거잖아요. 그래서 법무부 장관을 임명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이례적인 수사를 했습니다. 뭐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압수수색을 70군데 했다고 하는데 네. 예를 들어서 대학 같은 경우에 한번 봐요. 뭐 고려대학교나 여러 대학이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조국 장관 일가가 부정하게 대학에 입학하려고 한 거다. 그러면 그 대학은 피해자잖아요. 피해 기관. 네네. 그러니까 굳이 압수수색이라는 강제 수사를 폭력적으로 할 게 아니라 네.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달라고 그러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절차를 어디에서도 밟지 않아요. 그냥 쳐들어가듯이 합니다. 네네. 굉장히 오만한 거죠. 그리고 보여주기식 수사를 한 거고 네. 하여튼 간에 대통령이 누구를 임명해도 검찰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낙마시킬 수 있다는 검찰의 힘을 이번에 보여준 거죠. 검찰이 가지는 힘을 흔히 무소불위의 권력이라고 하는데 네네. 못하는 게 없다는 뜻이잖아요. 검찰은 정말 한국적 현실에서는 못하는 게 없는 조직입니다. 검사의 입장에서 제가 사실 검사기 때문에. 무슨 검사요? 네? 게임에서 검사 얘기하는 지금. 신체 검사. 이런 분이셨군요. 아니 근데 왜냐면은 오늘 여기 한겨레 아닙니까? 네. 한겨레고 뭐 인권 운동이시고 뭐 이렇게 모여서 결국 검찰 욕만 뭐 끝까지 하는 방송 아니에요 지금. 네. 그럼 누군가는 검찰의 입장을 얘기를 해야 무슨 뭐 거기에 오늘 대해서 검찰 대변인으로 구박도 나오셨군요. 하고 네. 뭐 아니요 꼭 그러겠다는 얘기는 아닌데 저도 네. 검찰 욕을 이제 많은 욕을 할 수 있지만 근데 다만 이제 무언가는 얘기해야 될 것 같아서 네. 검찰은 이렇게 얘기하겠죠. 제가 김민아 검사가 이렇게 얘기하겠죠. 이분은 사실 그 전부터도 어떤 뭐 범죄와 관련된 무슨 풍문이 이제 있었고 네. 그리고 구체적으로 야당 성향인 뭐 시민단체 고발도 했고 그래서 수사를 해야겠는데 이 사람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이 됐다라고 네. 할 때는 법무부 장관이 된 이후의 수사는 어려울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빨리 수사를 해야 되겠고 안 할 수는 없고 만약에 법무부 장관이 이제 임명된 다음에 수사를 하려고 들면
이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뭐 권력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서 수사를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해야 되겠어 했습니다. 전형적인 검찰의 논리. 아니 좋아요. 근데 저 일단 길게 가시니까 잠깐 끊어 가시면 고발이 있었어요. 네. 고발은 수사를 해야 해요. 네. 그러니까 마음대로 안 해도 되고 해도 그만인 게 아니라 네. 누군가 고소 고발을 하면 반드시 수사를 해야 돼요. 네, 네. 그러니까 검찰이 수사에 들어간 건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적정성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압수수색을 70군데는 할 필요가 없어요. 보여주기 수사를 해요. 압수수색 중에서 좀 엽기적인 게 그 버닝썬 사건에서 윤 총장이라고 알려진 어떤 총경 있잖아요. 네네. 그 상태죠? 경찰총장님. 예. 네네. 그 사람. 경찰총장이라고. 경찰청에 근무한다고 그래서 경찰청에 압수수색을 들어가요. 네. 근데 이 사람은 서울경찰청에 근무했거든요. 네. 그 가서 그냥 오는 거예요. 다시 영장 받아 서울경찰청에 가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정도로 엉터리를 했다는 거예요. 전화 한 통화만 해서 네. 그 사람이 어디 근무하냐 물어봐도 되는데 물어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세가 중요한 거고 지금 검찰이 이렇게 여러 가지 수사를 한다는 걸 보여주는 게 중요했던 거예요. 자택 압수수색도 마찬가지예요. 전 수사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또 법무부 장관이라고 해서 특별한 대접을 해야 된다는 것도 전혀 아닙니다. 법무부 장관도 시민이고 피의자로서 얼마든지 수사받을 수 있어요. 근데 압수수색도 다 들으셨지만 11시간도 굉장히 문제지만 네. 영장을 받아왔어요. 그다음에 영장대로 집행을 하다 보니까 뭐 견진 게 별로 없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다시 영장을 청구해요. 재청구.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영장을 원본으로 해야 되거든요. 네. 원본을 법원에 가서 받아왔을까요? 카톡으로 보냈을까요? 의문스러워요. 그러면 철수해야 돼요. 원래 검찰은. 그런데도 그 집에서 11시간 계속 동안. 영장을 또 받고 또 짜장면 받고 먹고. 짜장면인지 한식. 한식인지 모르지만 한식이네. 하여튼 그렇게 했다는 건 굉장히 과잉이죠. 그러니까 수사라는 건 당연히 해야 되는데 적정하게 해야 돼요. 수사가 누군가를 괴롭히는 수단이거나 또는 지금 하듯이 무슨 쇼 하듯이 했잖아요. 자, 국민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러분 모두 교육 문제 관심 많죠? 이렇게 잘난 척하던 진보적 지식인이 이렇게 엉망이었어요. 라고 보여주고 범죄 혐의하고 무관하게. 그래서 검찰발 기사가 계속 나왔잖아요. 네. 기승전 조국이었거든요. 제가- 시점이 네, 아니라 네, 끊으세요. 과잉된 네. 수사였다라는 점에서 아니 반박. 수사는 해도 이렇게 된다. 네. 옳은 말씀만 이렇게 하셔갖고 제가 할 말이 하나도 없고 하지만 또 검사의 입장에서 검사의 의무를 김인하 또 제가- 검사. 네, 김 검사가 또 네. 오랜만에 또 김 검사가 출동해가지고 네. 왜 그러셨어요? 첫째, 경찰청을 뭐 이건 다른 사건의 얘기지만 네. 경찰청을 압수수색한 것은 버닝썬 뭐 사건에서. 뭐 아니. 조국 정관 사건과 연동해서 네. 그 윤청경이라는 사람이 민정수석실의 행정관으로 일했어요. 아, 네. 그러니까 그 고리가 있는 거 아니냐. 윤청경, 네. 검찰총장이라고 불리던 그 사람이 조국 장관하고 연관이 있고 그래서 이게 버닝썬과도 연계된 뭔가 큰 비리가 있는 것처럼 보여주기 위한 압수수색을 한 거예요. 수사의 맞다. 목적을 달성하는 게 근데 중요한 뭐 게 아니라. 이 경찰청에 살펴볼 게 있는 거 아니었을까요? 그럴 수도 아니,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 책상을 뒤지기 위해서 갔는데 그 사람이 경찰청이 아니라 서울경찰청으로 발령이 난 지가 한 달이 넘었는데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요? 옛날 되게- 모르고는 되게 찾으러 바보 간 게 같은- 아닐까? 아니죠. 되게 네. 바보 같은 행동이네요. 아니 바보 같은 행동이 아니라 전산을 그런 거를 뒤지러 간거 아닐까요? 검찰 입장에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쨌든 그게 보여주는 중요한 게 게 아니라 중요하다, 지금 압수수색하는 건. 국면에서 그림을 만드는 게 중요한 거고 망신을 주는 게 중요한 거였거든요. 그러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압수수색을 할 때 검찰이 내가 압수수색을 이제부터 해야겠다 이러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법원에 이제 영장을 법원에 받죠. 영장을 청구를 해서 네. 영장이 나오면 그 영장에 따라 하는 것인데 그게 이제 검사들이 그렇죠. 늘 거기에 김 숨는 검사가. 거예요. 네. 아니 숨는 거예요. 김 왜냐하면 검사가. 우리는 법원이 영장 내줬다. 영장을 법원이 시켰다. 청구했지만 네. 법원이 발부한 거 아니냐. 네. 근데 제가 판사 입장이면 검찰에서 범죄를 소명할 수 있고 범죄와 연관이 굉장히 있다. 그리고 수사에서 핵심이 강제 수사예요. 왜냐하면 범죄자들은 자기 증거를 숨기려고 하는데 네네. 그걸 봐야만 범죄가 있는지 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법원 입장에서는 압수수색 검증 영장을 청구하면 거부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일단은 발부해주고. 왜냐하면 이게 무슨 신체를 체포하고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고 이런 거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결이. 네. 그래서 핸드폰 잠깐 들여다보겠다는데 네. 컴퓨터 잠깐 들여다보겠다는데 무슨 재산상의 손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압수했다 돌려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압수수색 영장은 쉽게 사실 나오는 쉽게 거죠. 나오는 거고 그걸 그거를 빌미로 해서 검찰이 검찰이 너무 악용하고 있고 악용하다. 사회적 네. 비난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법원 뒤에 숨고 네. 네, 판사님이 시키는 대로 저는 했을 뿐입니다. 아니죠. 국민 이거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적절성이 그건 진짜 네, 문제였군요. 적절성의 네네네. 문제였다라는 얘기가 있는 것 같고 보십시오. 이렇게 딱 제가 검사의 입장이 딱 되니까 네. 바로 운동권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인사권이에요? 그러면은 법적으로 그 적절성이 어떻게 정의돼 있어요? 그러니까 수사가 굉장히 큰 문제가 네네.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수사를 하는데 네. 수사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법조문이 따로 있진 않아요. 그냥 적정하게 해야 되고 합리적으로 해야 되고 뭐 이런 정도만 있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수사라는 건 뭐 법조는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작용이다 뭐 이렇게만 추상적인 얘기만 있고 수사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게 없어요. 그거를 검사들이 잘 이용하는 거죠. 어떻게 이용하냐? 김학의 사건이 대표적인데 명백하게 범죄를 저지른 것 같은 사람도 죄를 안 물을 수 있고 검찰이. 네네. 그다음에 죄가 별로 없는 것 같은 사람도 죄를 물을 수 있어요. 네네. 지금 검찰이 승리한 걸로 볼 수 있나요? 아니면 조국 지금 네, 네, 이게 조국 장관 사태는 세상 모든 일을 또 뭐 승리와 패배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그쵸. 일단 뭐 작은 전투에서는 이겼다고 볼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어쨌든 조국 법무부 장관은 뭐 물러났으니까. 네. 근데 전쟁에서 이긴 거냐? 저는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뭐 누구나 알다시피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이 있었고 그 배경에서 그리고 사실 또 그 참여정부에서 민정수석을 하면서 검찰의 여러 가지 문제를 또 겪은 당사자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검찰개혁만큼은 이 정부에서 무슨 어려움이 있어도 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한 것이고 특히 이번에 조국 법무부 장관 사태를 거치면서 대통령도 굉장히 그것에 대한 강력한 다시 그 문제의식을 다시 한번 환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법무부 검찰국장이랑 법무부 차관을 불러서 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을 추진하라는 취지에서 직접 얘기를 한 거잖아요. 네. 제가 검찰국장이고 제가 법무부 차관이면 좀 오금이 저리죠 이게. 저는 김 선생님하고 좀 생각이 달라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의견이 부딪히기만 하고 그러니까요. 제가 이번에는 검찰의 입장이 아니라 운동권 입장에서 얘기하려고 운동권이 그랬더니 아니라 문재인 정부. 근데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 정부의 민정수석을 하기도 했지만 그 전에 오랫동안 인권 변호사였고 인권 변호사로서의 활약은 정말 눈부셨어요. 한국 최초로 간첩이 조작되는 걸 밝혀내기도 한 간첩 조작 그게 사건을 문재인 문재인 대통령께서 변호사가 하셨죠. 변호사 시절에 하셨군요. 네. 그리고 엄청난 활약이 있었기 때문에 검찰이 얼마나 문제인지는 너무너무 잘 아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거기다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적 죽음도 있었고 그런데 문제는 지금 대응이 문제인데 대응을 어떻게 하냐면 조국 법무부 장관이 그만두자마자 그 다음날 국무회의에서 네. 검찰 특수부를 7개에서 3개로 줄이는 규정을 바꿔요. 그리고 이름을 바꾸죠. 반부패 수사부로. 네. 이런 게 전형적인 비본질이거든요. 아니 왜 그러냐면 네. 자, 예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 돌아가고 그랬을 때 원성이 자자했던 부서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입니다. 대검 중수부. 네. 대검 중수부 때는 문제다 그랬어요. 지금하고 프레임이 비슷해요. 지금 특수부 문제다. 네. 그래서 대검 중수부가 어떻게 됐냐면 2013년 박근혜 정권 첫 해에 없어져요. 네. 그래서 검찰이 개혁됐냐는 거예요. 전혀 아니거든요. 검찰 개혁이 검찰 내부 부서를 조정하는 것으로 되지 않아요. 네. 그런데 프레임은 검찰은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특수부가 문제고 형사부는 홀대받아요. 이런 네. 얘기가 자꾸 들리면 네. 정말 특수부가 문제구나. 특수부를 줄이거나 없애면 검찰 개혁이 되는구나라는 착시 현상을 일으키기 좋은데 네. 거기에 정권도 지금 따라가고 있어요. 검찰 그렇죠. 개혁이 아니죠. 그러니까 저는 정말 이렇게까지 많은 국민들이 검찰 개혁을 요구하고 있고 10년 전에 전직 대통령의 비극적 죽음도 있었는데도 네. 이 상황에서도 제대로 된 검찰 개혁을 안 하거나 못 하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답답해요. 그 누가 그랬어요? 제가 주워 들은 것도 네. 특수부가 이름이 아니면 다른 이름으로 바뀌면 또는 그럼요. 아예 다 없애버려도 예를 들면 형사부가 하더라도 그럼요. 수사를 특수부처럼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고 누가 그랬고 그리고 사실 그 특수부를 뭐 3개를 남겨놨나요? 뭐 네. 아무튼 3개를 남겨놨을 때 그 기준을 물어볼 수 있잖아요. 왜 3개냐 그러면 네. 네. 왜 다 없애는 게 아니라 왜 3개냐고 물어봤을 때 일본도 3개 정도는 기준이 없다. 그 얘기는 뭐 집어 얘기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실 보여주기식 개혁하는 거죠. 특수부는 아예 없애는 건 불가능하다고 하니 또는 검찰의 어떤 수사 관행이라든지 이런 걸 바꾸는 것은 뭐 지금의 어떤 뭐 나쁜 놈들 많이 때려잡아야 되니까 뭐 필요하다고 하니 그러면 이 정도 선에서라고 하는 게 사실은 포장지만 바꾸는 형식의 개혁에 그칠 수가 있다. 네. 그래서 사실 검찰이 먼저 치고 나왔잖아요. 우리는 검찰 개혁하겠다라고 이게 네. 조국 법무부 장관 수사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니까 그때도 사실
이 문재인 정권과 조국 법무부 장관이 당시에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게 뭐 취지 자체는 뭐 그것도 문제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취지 자체는 뭐 그렇게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앞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실제로 가는지는 지켜보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게 네. 아마 그 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겠죠. 국장님이 네, 전혀. 보시기에는 네. 검찰의 승리다? 네, 그럼요. 아, 전투만 아니라 전쟁도 전쟁에도 승리할 승리다. 가능성이 아, 높다. 왜요? 독일 검찰을 한번 봐요. 독일 검찰은 직접 수사하지 않고 독일 검찰에 대해 손발 없는 머리라는 표현을 네, 해요. 맞습니다. 그 수사는 경찰이 다 해요. 그러니까 이제 핵심은 뭐냐, 민주주의 원리 핵심은 가지고 있는 권한을 쪼개는 거예요. 네. 근데 한국 검찰은 전 세계 어느 검찰도 그런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수사에 대한 모든 권한 검찰이 가지고 있어요. 네. 수사의 결과를 재판에 붙여야 되잖아요. 기소에 대한 권한도 다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재판 진행, 공소 유지에 대한 권한도 가지고 있고 형 집행권이라고 그래서 이런 것도 가지고 있고 형 집행권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은데 대우 김우중 회장 사건이 그랬었어요. 어떤 식이냐면 이를테면 법원에서 10년형을 선고받아요. 근데 한 6개월 살다가 검찰에서 형 집행정지로 풀어주는 거예요. 네. 그럼 끝이에요. 네. 아, 그런 게 있어요? 얼마나 많은데요? 예를 들어서 사법부에서 이렇게 10년이라고 때렸는데. 네, 형 집행정지가 그렇게 좋은 권한이에요. 아, 그럼 다시 감옥 안 가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네. 법원이 힘이 있는 게 아니라 검찰이 네. 힘이 있는 거죠. 너무 그러니까 많은 우리나라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회장님이 너무 아프셔갖고 아니, 제가 그러니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회장님이 아프셔갖고 죽을 것 같아가지고 우리나라는 형사사법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형사사법이 아니라 검찰사법이에요. 검찰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재판을 네. 하잖아요. 기소해가지고 네. 재판이 열렸는데 검찰에서 보기에 기소를 취소하겠습니다 하면 재판하다 멈춰야 돼요. 아. 재판이 없어져요. 네. 어마어마한 권한이에요. 그러니까 검찰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가지고 있는 권한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검찰 개혁의 핵심은 뭐냐면 첫 번째 검찰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쪼개는 겁니다. 수사는 경찰이나 뭐 공정거래위원회 예를 들면 뭐 노동경찰 이런 데서 하고 여기는 기소만 하고 그게 네. 이제 외국 사례들이 다 대부분 그렇죠. 맞아요. 이렇게 권한 자체를 쪼개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검찰권. 그게 네. 수사권이든 기소권이든 누가 준 겁니까? 국민이 줬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이 위임한 권한이니까 국민이 통제도 해야 돼요.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배심이 기소에도 있어요. 기소 배심이라고. 아, 그렇군요. 대배심이라고 부르는데. 네. 재판정에만 있는 게 아니라. 재판 배심도요. 독일은 참심하죠. 참심이라고 합니다. 재판에 민간인들이 들어가서 결정을 해요. 아니 민간인들이 표정 재판에 죄를 안 져보셔가지고 기소를 안 당해보셔가지고 미국처럼 여러 명, 9명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네네. 독일은 한 3명 정도 네, 적은 맞아요. 민간인이 들어가서 하죠. 아마 그럴 네, 거예요. 그걸 혹시도 우리말로 살군요. 참심이라고 그래요. 참심. 저 고소 안 당해봐가지고. 하여튼 그런데 네. 어느 나라나 대한민국을 제외한 우리가 아는 거의 모든 나라는 재판을 국민의 재판을 해요. 국민에 의한 재판. 그래서 배심이나 참심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한국은 재판에서도 안 해요. 국민 참여 재판이에요. 네.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냥 참여해서 보기만 하는 거예요. 네, 네. 미국이나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냐. 국민들이 생각해서 무죄라면 끝이에요. 유죄라면 처벌하고. 일본만 해도 검찰 심사회라는 게 있어요. 기소를 했는데 이게 적정하냐 부당하냐를 일반 시민들이 체크를 합니다. 미국은 아예 배심이 있고 기소에 대해서. 네. 근데 한국은 없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자기 멋대로 하는 거죠. 이게 아니면 나머진 다 비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집회 때 나온 얘기 있잖아요. 뼈를 깎으랬더니 손톱만 깎는다라는 얘기가 특수부를 7개에서 3개로 줄이는 게 손톱 깎이고 네. 손톱도 5개를 다 안 깎았어요. 아니, 그러니까 깎다만 거예요. 그 다음에 아니 특수부를 완전히 없애도 손톱 깎여요. 그 다음에 검찰에서 지금 4번 얘기한 거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 개혁안이라고 네네. 얘기한 게 모두 다 손톱 깎는 얘기예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조국 장관이 사퇴를 했잖아요. 네. 그럼 그 이후에 검찰 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그러니까 보시나요? 저는 잘 안 될 것 같아서 지금까지는 안 될 것 같아서 김 선생님은 전투에서는 검찰이 이겼지만 전쟁은 모를 일이라고 했지만 전쟁에서도 질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네. 왜냐하면 사실 지금도 어마어마한 사태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적 죽음 이후에도 많은 시민들이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그랬고 검찰이 문제라고 그랬지만 그 이후에 10년 동안 검찰 권력이 바뀐 건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악마가 디테일에 있다며요. 디테일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네. 특수부 없애는 문제를 계속 하고 그다음에 네. 지금 국회에서 당장 검찰 출신 국회의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왜 특수부 3군데를 놔뒀는데 네.
대구에 놔뒀냐, 부산에 놔둬야지. 부산 인구가 많은데 이런 얘기를 쟁점으로 만드는 거예요. 네. 그 부산 사람들 봐주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그렇지. 부산 근데 그게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조국 장관이 부산 출신이고 문재인 대통령이 부산 출신이니까 부울경이 인구도 많은데 네. 아니 실제로 하는 소리예요. 지금 네, 보면 저도 하는데 듣고서 들은 말씀. 대구에 놔두고 부산에 안 놔둔 게 부산의 특수범죄는 봐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해요. 네. 이게 다 의도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자꾸 쟁점화하면서 네. 저것만 보라는 거예요. 달 말고 손가락만. 네. 그러니까 특수부가 문제야. 그래서 네. 특수부를 없앴어, 줄였어, 검찰 개혁 됐지. 끝. 그걸로 그러니까 끝나는 가슴이 거야. 아프죠. 근데 다 어떤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검찰이라는 기관이 한국에서 어떻게 그런 조직이 됐을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처음에 일제시대, 일제강점기부터 오는 건데. 일제시대까지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 거. 그럼 네. 거기 짧게 할게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아닙니다. 경찰에게 자체적인 수사권을 줄 수가 없었고 주지 않았어요. 네. 왜냐하면 이거는 좀 그 일제시대 때 경찰이란 건 사람 잡아오고 때리고 죽이고 이런 역할, 고등경찰 뭐 이런 역할이었기 때문에 굳이 수사권이 필요하지 않고 검찰에 있었고 또 직결 처분도 많이 했고 이랬어요. 해방이 됐어요. 근데 제도는 일제시대 때 제도가 그대로 오는데 문제는 뭐냐면 대한민국이 만들어지고 헌법을 만든 재헌의회, 초대의회가 생겼을 때 네. 경찰을 보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왜? 대한민국 경찰이 시작될 때 전체 인원의 85%가 친일 경찰이 아니라 그냥 일본 제국주의 경찰이었어요. 그러니까 어제까지 일본 제국주의의 앞잡이 경찰이었던 사람이 네. 며칠 사이에 대한민국의 경찰이 되니까 네. 답답하죠. 그다음에 반민족 행위자를 처벌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국회에서 만들었는데 재헌국회에서 첫 번째로 그거를 습격하는 게 경찰이에요. 경찰이 헌법기관, 뭐 법률기관을 막 까부쓰고 체포하고 이러거든요. 그다음에 국회의원들을 간첩이라고 그래서 뿌락지라고 해가지고 체포하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재헌의원들 볼 때 경찰에게 수사권을 주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재헌의원이었어도 안 줬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당시는 아마 네네. 그런 그리고 파탄이 검찰은 있었을 것 같아요. 어땠냐면 네. 검찰도 엉터리지만 그래도 검찰에 가 있는 분들 중에는 독립운동을 지원하거나 이런 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검찰이 훨씬 더 신뢰할 만해서 재헌의회 속기록에도 나오는 얘기입니다. 지금 단계에서 경찰을 믿을 수 없으니 한시적으로 경찰에게 수사권을 주지 말고 모든 권한을 검찰이 갖도록 하자. 네. 그리고 나중에 다시 바꾸자. 우리가 경찰도 바뀌면. 그런데 1948년 단계에서 얘기했던 또 형사소송법은 1954년에 이제 처음 만드는데 그때 얘기했던 게 지금 70년째 계속 오고 있는 거죠. 언젠가 바꾸자고 했던 게 아직까지 바뀌지 않고 있는 네, 거군요. 게다가 처음에는요. 이승만 정권 때만 하더라도 검찰이 경찰한테 안 됐어요. 왜냐면 경찰이 총이 있고 그래가지고 경찰이 셌거든요. 검사는 총이 없죠. 참. 네, 셌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 한국전쟁 이럴 때는 경찰관들이 뭐 검사를 즉격 처분하기도 하고 뭐 이랬었어요. 힘이 약했는데 그다음 군부 정권 때 어땠냐면 군인들이 힘이 셌거든요. 네네. 총이 있으니까. 그러다가 군부 정권이 끝나가는 마지막 단계 노태우 정권 때 87년 민주화 이후니까 옛날 방식으로 하기 어려운 거예요. 국민들한테 총 쏴가지고 통치하기가 어려우니까 네. 법률에 의해서 뭔가 좀 찾다 보니까 검찰이라는 조직이 네. 이게 신통하게 쓰일 수 있구나 해서 시작된 거고요. 특히 중요한 인물이 박철원 씨예요. 네. 박철원 씨가 뭐 장관도 했고 국회의원 여러 번 했는데 노태우 전 대통령의 처조카입니다. 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작업을 주도합니다. 그러면서 노태우 정권 때 그러니까 80년대 말 90년대 초부터 검찰이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되고 그게 지금 30년째 오는 거예요.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이 간과할 수 없는 게 네. 그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권력을 가져야만 되는 이유에 대해서 굉장히 공적인 이유를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네. 제가 단적으로 얘기하면 경찰은 무식하다는 거예요. 경찰은 능력이 안 무능하고 된다. 무식하다는 거예요. 네. 자기들이 왜냐하면 사실을 쳤다 이거예요. 사실을 쳐서 내가 공부 더 잘했으면 뭐 판사가 될 수도 있었고 준사법기관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죠. 네. 범죄자를 내가 잡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검사가 된 것이고 그래서 대한민국 검사는 능력 있고 뭐 이런 엘리트 그룹이기 그러니까 때문에 판사랑 같은 층위에서 보는 네. 거고 경찰은 그 밑에 사법고시 패스하지 않은 능력 없는 사람들 뭐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속으로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거죠. 실제 판검사 그렇게 보잖아요. 판검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사실 이제 사회문화적 맥락도 검찰 권력을 강화시키는 요인 중에 하나인 것 같다라고 제가 혼자서 또 집에서 생각했습니다. 아니 진짜 그러니까 우리 김민하 평론가님은 검사 같아요라고 네. 얘기하면 검사 아니란 얘기잖아요. 네. 준사법기관이라는 게 사법기관 아니란 얘기거든요. 그렇죠. 네.
아무것도 저것도 아니에요. 아닌데. 행정부서예요. 네. 행정부서인데 네. 아닌 척하는 거예요. 그렇죠. 문화적으로 그래요. 제가 이제 정말 화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검사들이 얼마나 그 특권 의식에 젖어 있냐면 네네. 제가 이제 교도소를 자주 갑니다. 네. 아니, 방문. 잡혀가신 줄 알고 방문을 오해하실까 봐. 방문을 하는데 사식은 잘 들어가는지 뭐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사식 안 들어오는데 사식 없어요. 근데 가면 입구가 이제 번잡할 때가 있어요. 뭐냐면 경찰관들이 올 때예요. 경찰관들이 왜 오냐면 조사하러 와요. 네. 구속된 피의자를 조사하기 위해서 경찰관들이 구치소로 옵니다. 네. 교도소를. 근데 검찰은 어떠냐? 구치소 교도소에 안 가요. 어. 불러요. 전직 대통령도 피의자라면 다 구치소에서 꺼내가지고 부릅니다. 네. 구속 피의자를 꺼내서 구치소에서 꺼내서 검찰청에 부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네. 수갑 채워야 되고요. 호승이라고 이제 줄로 묶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혼자서 끌려가면 혼자를 줄로 묶지만 끌려가는 사람이 둘이잖아요. 그러면 연승이라고 포승을 아, 연달아 줄줄이. 묶어요. 굴비 네. 엮듯이 네네. 굴비 보셨죠? 그렇게 사람을 묶어요. 네네. 그럼 굉장히 존엄도 해치고 창피하고 이래요. 그러네요. 그다음에 그렇게 데려가기 위해서는 교도관들이 호송을 해야 돼요. 네. 여러 명이 붙어야 되고 차량도 운영해야 돼요. 그리고 구치소에 있다가 검찰청에 조사받으러 가잖아요. 그러면 구치소에서는 그래도 접견도 할 수 있어요. 네. 엄마가 면회 오면 만날 수도 있는데 검찰청에 있으면 못 해요. 네네. 그다음에 갇혀 있는 사람들에게는 30분 동안 운동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햇볕을 그때만 보니까. 네. 23시간 30분 동안 감방에만 있다가 30분에 딱 나와가지고 잠깐 걷는 거예요. 햇볕 보고. 네. 얼마나 그게 절실한 시간인데 그것도 못 해요. 그러니까 불이익이 되게 많죠. 또 어떤 식으로 장난치냐면 물론 어떤 검사도 요새 그러지 않는다고 얘기하겠지만 비둘기 태운다는 속어가 있어요. 그거 뭐예요? 그건 뭐냐면 네. 검찰청에 불러요. 조사하겠다고. 네. 그리고 냅둬요. 조사 안 하고? 네. 왜요? 왜? 바빠서 못했다. 그래 내일 다시 뭐야? 꺼내와라. 그래가지고 한 3일 네. 부르면요. 구속 피의자가 두 손 두 발 다 듭니다. 그거 자체가 고문이에요. 너무 스트레스겠네요, 진짜. 아니 왜냐하면 면회도 못하고 그다음에 와서 듣는 거예요. 시골에서 당신 어머니가 혼자서 면회 왔다가 면회 못하고 갔다. 그러면은 사람 마음을 되게 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요. 그분들이 기소를 독점하시고 공소유지도 독점하시다 보니까 네. 꼭 법원 옆에 똑같은 맞아요. 건물을 전화해요. 서부지검, 서부지원. 네. 진짜 화나는 건요. 자, 재판은 1심, 2심, 3심 하죠. 네.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네. 재판을 3번쯤 해야 이 사람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올바른 태도예요. 네. 네. 근데 검찰은요, 한 번 수사하고 한 번 기소해요. 근데 법원하고 똑같이 있어요. 지방검찰청, 고등검찰청, 대검찰청. 네. 그리고 크기도 똑같아요. 그 중에 특히 엽기적인 게 고등검찰청이에요. 하는 네. 일이 없어요. 어, 업무가. 네. 근데 그 큰 건물에 그러니까 지방검찰청에 있다가 검사가 고등검찰청으로 인사가 나면 한직으로 가는 거예요. 아, 일이 없어서? 일이 없으니까. 네. 그래서 이거는 나보고 집에 가라는 뜻이구나 하고 사표를 내기도 하거든요. 고등검찰청 같은 건 지방검찰청은 그래도 일을 하는데 네. 고등검찰청 아무 일도 없이 건물도 유지하고 있고 고위직들이 잔뜩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 막 대통령이 된다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는 사람이 대통령이라면 전화 한 통 할 수 있다면 고등검찰청 청사 전체를 네. 그냥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만들면 좋겠어요. 좋다. 좋죠. 너무 좋죠. 좋다. 좋죠. 너무 유치원 좋다. 포함. 네. 아니면 저를 그냥 주시든지 그거. 그건 안 돼. 제가 살든지 그거. 국가 재산이니까. 국가 재산이니까. 혼자서 그 큰 집에서 살면 무서워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검찰들이 어떤 모습들을 좀 보여왔는지에 대해서 좀. 노태우 정권 이후 그러니까 네. 93년 김영삼 정권 이후에 검찰이 보여준 모습은 똑같아요. 정권 초기에는 검찰의 개 강아지가 돼요. 네. 실제로 그런 얘기들 합니다. 검사들이. 우리는 네. 개다. 네. 물라면 묻고 지지라면 짓는다. 그래서 정권하고 결탁해가지고 정권이 원하는 일들을 해줘요. 네, 뭐 적폐청산이라든지. 네네 그렇죠. 노무현 정부 때 대선 자금 수사라든지 네. 그러다가 이제 간을 봅니다. 대통령 가족, 아들 뭐 이런 식으로 수사를 시작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정권이 타격을 받죠. 그러면서 노리는 건 뭐냐 하면 검찰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제처럼 살고 싶어요. 오늘도 어제처럼 살 수 있게. 그 이제 국회의원들 보면 이제 검사 출신들이 좀 유독 좀 많은 것 같은데 많아요. 다른 나라에 네, 비해서. 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국회 들어가서 그러면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다는 아닐 거예요. 물론. 네네. 근데 법대를 가고 사법시험 또는 뭐 로스쿨 이렇게 가고 합격하고 검사가 됐다 하면 네. 정말 국민 정치를 위해서 봉사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코스를 선택할까에 저는 의문이 있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왜요? 뭔가 왜? 힘을 갖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죠. 속성 자체가. 이거는 권력의 핵심에 다가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는 검사가 되려는 사람들이 권력욕이 있다. 일단. 그리고 그 욕구를 검사 생활에서 충분히 풀 수도 있지만 언젠가는 집에 가야 되잖아요. 돈도 벌고. 그다음에 또 권력욕을 펼칠 수 있는 좋은 마당이 국회입니다. 그러니까 검사 출신들이 국회로 굉장히 자연스럽게 넘어오는 거예요. 또 제가 정당의 대표거나 유력 인사면 우리 당에도 검사 출신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네. 검찰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좀 듣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뭐 얘기도 건네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검찰이 여야 할 또 거 칼을 없이. 막 쓸 때 그렇죠. 검찰 출신 의원들을 이용해서 뭐 막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 그러니까 자택 압수수색 할 때 조국 장관 검사한테 전화했다. 이런 거를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폭로하잖아요. 네.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 집안에. 사실 또 그 써먹는 입장에서 보면 검찰 출신인 사람들이 또 일시키기 좋아요. 예를 들면 제가 뭐 대통령이라든지 뭐 아니면 뭐 어디 당 대표라든지 이런 입장에서 볼 때 네. 일을 시키기가 좋은 게 첫째로 그 검찰 조직이라는 데는 뭐 상명하복 그렇죠. 이런 게 있죠. 상명하복이 굉장히 깍듯해요. 그렇죠. 그래서 일 시키면 네. 해냅니다. 어. 일을 시키면 해냅니다. 네. 그런 게 이제 써먹기 좋은 것이고 둘째는 잔머리가 좋아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정무적 판단이라는 걸 이 사람이 하잖아요. 네. 다른 어떤 교수 그룹이라든지 네. 다른 이제 그 공무원 그룹에서는 잘 못할 수도 있는 어떤 정무적 판단들을 해낸단 말이죠. 네. 그런 것이 좋고 세 번째로 말씀하신 대로 권력 의지가 아주 충만한 사람들이어서 네. 그 위로 올라오려고 하기 때문에 말을 잘 듣습니다. 아, 그리고 갖고 있는 검찰의 네트워크, 검찰에만 있습니까? 예를 들면 과거에 우병우 수석 같은 경우에는 같이 사법고시 네. 준비하고 이런 사람들 다 네트워크잖아요. 사법부에도 있는 것이고 국정원에도 있는 것이고 군 일부에도 있는 것이고 그런 네트워크 활용하기도 좋고. 그러니까 이게 한국 정치가 좀 비극적인 게 자유한국당의 검찰 출신 국회의원들이 많으면 그러려니 할 텐데 네, 민주당에도. 문제는 더불어민주당에도 검찰 출신 국회의원이 만만치 않게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죠? 누구는 한쪽을 대변하고 누구는 또 다른 한쪽을 대변해야 되는데 네. 검찰 출신은 무슨 마치 보험 드는 것처럼 이 당 저당 주요 정당에 다 골고루 들어가 있는 거죠. 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얘기들을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가 정말 당부하는데 검찰개혁의 핵심은 네. 검찰 권한을 쪼개는 것 1번 민주적 통제 2 이거 아니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여당 국회의원 중에서도 검찰 출신들은 네. 다른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뭐 특수부 얘기나 뭐 이런 거. 네. 그다음에 야당은 말할 것도 없고요. 네. 이러면서 논점을 흘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친정을 위해서 복무하는 거예요. 어쩌면 그래서 어떤 진정한 진보적인 어떤 접근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떤 그렇죠. 진보 그러니까 지난번에 단독- 서복경 네. 선생님 말씀이 네. 그거죠. 네. 그렇죠. 네. 하나는 뭐 그럼 매번 유행처럼 어떨 땐 비례대표 1번을 다 장애인으로 가고 네. 어떨 땐 다 청년이고 그러니까 그때 의제로 나오면 그냥 그것만 쫓아다니지 네. 이 당 저당 똑같이. 네. 그렇죠? 그런데 뭐 노동자를 대변하겠다든지 또는 우리는 뭐 정직하게 뭐를 하겠다든지 이런 게 없죠. 검찰 출신이 이 당 저당에 다 많은 것은 심각한 문제예요. 검찰이 그런 힘을 유지할 수 있었던 힘 중에 하나가 국회에도 어떤 국회에서도 지렛대죠. 많이 네. 진출해서 네. 이제 그런 뭐 여러 가지 개혁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막는 역할을 해온 그런 것들도 굉장히 큰 그러니까 원인이에요. 강원랜드 사건만 하더라도요. 네. 강원랜드가 우리 검찰의 자존심 강원랜드. 거기에 취업 청탁을 했어요. 유력 정치인들이 주로 검찰 출신. 그래서 어느 정도로 채용 비리가 있었냐면 제가 숫자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한 250명인가 뽑는데 딱 한 명 빼놓고 전부가 채용 비리로 뽑은 거예요. 거꾸로가 아니라. 너무 부끄럽네요. 네. 다니엘 그러니까 씨에게 얘기하기 그러니까 굉장히 부끄럽네요. 진짜, 그 동네에 기여하려고 그랬대요. 네. 그 동네 사람들한테 잘해주려고 그랬답니다. 그거를 주도했던 국회의원들이 있어요. 근데 검찰 출신이에요. 네. 예를 들면 실제로 누가 있습니다.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지만 시청자들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검찰이 제대로 수사 안 해요. 네. 조국 장관 수사했던 것에 1000분의 1, 100분의 1만 해도 그 사람 지금 국회에 못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번에 사실 한겨레가 지난주 금요일에 쓴 내용이 바로 네네. 그거잖아요. 김학의 전 차관 성접대 의혹 관련해서 그 사람을 접대한 사람이 윤중천 씨라고 그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있는데 네. 그분이 소유하고 있는 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별장에서 김학의 전 차관이 성접대를 받았다는 게 핵심인데 그러니까 사실 그 윤중천 리스트라고 할 정도로 그 윤중천이라는 사람과 연관된 검사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는 밝혀진 게 없죠. 근데 이제 한겨레가 기사를 쓴 건 거기에 그러니까 윤중천 씨가 그러니까
그 과거사위원회라고 있어요. 검찰 과거사위원회, 법무부 과거사위원회가 있고 거기서 조사단이 있는데 조사단에서 그 김학의 사건을 수사를 하는 와중에 윤중천 씨를 불러다 조사를 했더니 김학의 전 차관 말고 다양한 이름의 검사들이 나왔어요. 검사 중에 그 이름 중에 한 명이 윤석열 현 검찰총장이에요. 그래서 그 조사를 할 때 그 윤중천 씨가 윤석열이랑도 알고 지냈다. 그리고 네. 별장에 온 것도 같다. 이런 얘기를 조사위원한테 했죠. 해서 그 내용이 보고서에 올라갔는데 실제 검찰 수사단이 그 보고서 내용을 받아가지고 수사를 해야 되는데 수사를 제대로 안 한 거죠. 네. 윤석열 검찰총장의 이름이 나왔으면 그러면 윤석열 총장을 불러다가 윤중천 씨가 당신이랑 알고 지낸다고 얘기하던데 실제로 접대 받은 적 있어? 라고 물어봐야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런데 그걸 물어보지 않고 그냥 사건을 그냥 끝낸 거죠. 윤석열 총장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한겨레에서 이제 기사화를 한 건데. 여기서 말을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네. 고발당했거든요. 검찰총장이 한겨레 기자를 고발했습니다. 고소죠. 네. 고소했는데 고소했습니다. 아니 이게 정말 그러니까 태도가 이런 거예요. 검찰총장이 했습니다. 총장. 검찰총장이 네. 직접 그 손수. 윤석열 검찰총장이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건설업자하고 어울릴 정도로 그렇게 허투루 살지 않았다. 1번. 네. 원주는 다른 일로 20년 전에 가보고 간 적이 없다. 2번. 딱 이렇게 답을 해요. 조국 법무부 장관도 또 다른 공직자들도 그런 의혹이 제기되면 국민들 앞에서 얘기합니다. 자기들이 검찰청 앞에 사람들 세워놓고 얼마나 많이 마이크 들이댔어요. 카메라 들이대고. 근데 검찰총장은 절대로 안 나와요. 그런데. 김민하 평론가께서 네. 칼럼으로 3가지 음모론을 쓰셨던데. 시중에 3가지 음모론이 있고 네. 저의 추측 1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뭔가요? 한겨레 보도가 왜 이게 왜 나온 거냐에 대해서 네. 설왕설래가 굉장히 많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검찰이 수사하는 와중에 네. 한겨레라는 친여 매체가 친여당 매체가 친여 매체 아니에요. 한겨레. 네, 뭐 근데 이제 얼마나 세가 요거도 먹고 있는데요. 아유, 지금 저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서 한겨레가 걸레가 됐다고 그래가지고 막 절독도 하고 이러시는데 조금 진정하십시오. 네. 그러면 조선일보의 표현에 의하면 좌파 매체인 네. 좌파 네. 매체인 한겨레 신문에 윤석열 뭐 이 비리 이렇게 딱 나온 거니까 네. 이게 조국 전 장관을 향한 검찰의 수사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최동욱 검찰총장 사건보다 더 비열한 보도였다 이거. 네,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음모론이 나오는데 먼저 말하는 순서대로 나온 이제 거예요? 신빙성이 순서가? 없습니다. 제 생각에. 네. 첫 번째가 최동욱 찍어내기의 재판이다예요. 네. 최동욱 찍어내기의 재판이고 이게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프레임에서 윤석열을 자르려고 하는 것이다 이 얘기였는데 제가 왜 이게 신빙성이 없다고 생각하냐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그때 법무부 통해서 그때 윤석열 검찰총장 인사검증할 때 이 얘기가 나와서 내가 봤는데 아니었다. 아니더라. 네. 뭐 이렇게 해명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 대검 진상조사단에 소속돼 있던 외부 위원들 예를 들면 김영희 변호사라든지 박준영 변호사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도 네. 서로 얘기하는 게 다르긴 했지만 어쨌든 당시에 뭐 그런 얘기를 윤중천 씨가 뭐 하긴 했는데 우리 뭐 신빙성이 있다고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뭐 조사의 필요성 느끼지 않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고 네. 검찰도 뭐 진상조사단도 아니라고 하는데 우리가 뭐 조사를 해야 되나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만약에 최동욱 찍어내기처럼 작동한 거면 이게 다 예를 들면 청와대라는 무소불위의 권력이 버튼 누른 건데 네. 당연히 작동을 쫙 했어야죠. 실제로 박근혜 정권에서 최동욱 검찰총장이 쫓겨나는 것처럼 네. 시작하자마자 다 잘렸기 때문에 네. 이거 아닌 것 같다. 첫 번째. 두 번째 음모론이 이제 그 진상조사 단장을 했던 이제 김영희 변호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언급한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건데 네. 이 검찰발 언론 플레이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검찰이 흘린 거다. 네, 너무 쉽게 이 반박되는 스토리이기 때문에 네. 검찰이 일종의 그걸 한 거 자해 공갈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봐라 우리가 이렇게 청와대 권력에 의해서 조국 법무부 장관을 향한 수사를 방해를 받고 있고 우리가 정당한 수사를 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지 않냐 뭐 이렇게 하면서 네. 물론 김영희 변호사는 진상조사단을 통한 외부의 어떤 그런 개입의 어떤 그 과거사 조사 이런 것에 정파성을 씌워가지고 우리 진상조사단을 이제 망신 주려고 한 거다라고 얘기한 네. 건데 네. 아무튼 거기서부터 시작된 검찰 자해극이다 네. 이런 뭐 음모론도 있어요. 네. 근데 그것도 제가 볼 때는 뭐 이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너무 또 과정이 뭐 오래 걸리니까 그러니까요. 너무 돌아가야 되니까 네. 그거 아닌 것 같고 세 번째는 뭐? 세 번째가 이제 좀 조금 재밌는 얘기인데 세 번째가 이제 그 이런 윤석열 이 총장 얘기가 그 대검 진상조사단 보고서에 있는데 네. 그걸 쓴 사람이 이모 검사라는 사람으로 그 보고서를 쓴 사람이 이모 검사는 진상조사단에 이제 같이 있었고 네. 그다음에 청와대의 민정비서관하고 아주 가까운 사이라고 수차례 이제 보도가 나온 사이다. 그래서 청와대의 민정수석실 이제 기사일 것이다. 여기까지는 그런데 다만 청와대가 진원지다.
네. 네. 다만 이게 조국 법무부 장관 수사와 연관된 문제가 아니라 버닝썬 문제하고 연관된 문제다. 왜냐하면 이 얘기하면 이제 이거 들으시는 분들은 막 정신이 이제 혼미해지기 시작할 거예요. 이미 저도 네. 약간 네. 어지러워요. 김학의 사건으로 버닝썬을 덮으려고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검찰이 지금 수사를 하려고 한다고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윤 총경 집어넣고 하는 과정에 그 메신저를 복원해 갖고 뭐 얘기 나오고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것과 연관돼서 단독 플레이 한 거다. 그 비서관실에 있는 어떤 분이 이게 이제 세 번째 음모론이에요. 네. 근데 최근에 한겨레 보도를 쭉 보면서 제가 이것도 좀 그냥 그런 것 같다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네. 마지막 저의 생각. 네. 그냥 이렇게 됐다 내 생각에. 네, 정확합니다. 이 어떤 상황이냐면 한겨레가 이렇게 있다가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보수 언론의 보도라든지 이런 공격들이 너무 강하니까 야 이거 전체적인 방향을 검찰 개혁으로 가야 돼. 우리는 전체적인 논조나 이런 것들을 검찰 개혁을 해야겠어라고 해서 한겨레 22일 잡지가 검찰 개혁으로 그럼 아이템 한번 잡아봐. 라고 해서 검찰 개혁으로 잡으려면은 뭐가 필요할까? 김학의 사건을 똑바로 수사 안 했다라는 게 필요해. 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려면은 뭐가 있어야 되냐? 대검 지상조사단 보고서가 있어야 되는데 원래 있었어 내가 생각할 때 이거 원래 갖고 있어서 한겨레가 그거를 다시 이렇게 찾아보면서 뭐 없냐? 여기 찾아보니까 야, 이 윤석열 총장 이름도 있네. 그리고 이걸 왜 검찰이 조사를 안 했지? 네. 봐주기를 한 거네. 검찰 개혁으로 가야 되니까 이 얘기 한번 크게 써봐. 이렇게 해서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렀다. 즉 한겨레가 좀 상황을 길게 보고 이렇게 아주 어떤 그 스마트하게 대응하지 못한 것뿐이지 그냥 일어난 일이다. 내 생각에.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다음 제가 무슨 말만 하면 아니라고 하시고 조금만 아니에요. 네. 조금만 이래요. 그 다음 날 그 다음 주에 보도한 게 그 진상 보고서에 쪽수가 나오잖아요. 1207쪽. 그걸 보고 생각했어요. 진짜 각부선 하는 그러니까 얘기다. 보고서를 본 거예요. 그러면 제가 기자라면 보고서에 윤석열이라는 이름 석자가 나오면 당연히 이건 기사거리죠. 중요한 기사거리인 거예요. 그 사람이 원주 별장에 갔다 안 갔다가 아니라 맞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 봤다는 증언이 나왔는데 이걸 왜 확인도 안 하냐. 아, 서울중앙지검장이니까 다음에 검찰총장이 될지도 모르는 유력 인사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물음표예요. 이 물음에 대해서 검찰이 답하면 되는데 맞습니다.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맞아요. 그렇게 살지 않았다. 그러니까. 아니 그렇게 산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까 그다음에 한겨레가 왜 하필이면 이 시점에서 이 보도를 했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는데 그때 봤겠죠. 뭐 정말 별거 다 있어요. 간단하게 취재가 됐으니까 보도를 한 거죠. 근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취재가 왜 됐지예요. 그 이시적인 취재가 왜 됐지니까. 왜 그걸 취재했을까? 왜 그걸 골랐을까? 김 선생님 말씀도 그렇고 또 궁금해하는 건 왜 그 심야 시간대에 그게 인터넷에 올라왔냐 뭐 이런 거예요. 아니 근데 인터넷에 올라온 게 그거는 아니라 단독 보도 같은 그러니까 경우에는 다음 날까지 지켜야죠. 굉장히 네. 지키거든요. 그런데 이게 3판을 인쇄를 하잖아요. 그게 밤에 인쇄를 한 9시쯤인가 아무튼 그때 인쇄를 하는데 보통 그게 바깥으로 유출이 안 돼요. 그거 배달돼가지고 지역에 배달하기 위해서 일찍 찍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검찰이 어떻게 알고 그 인쇄되자마자 바로 기사를 보고 문자를 뿌리더라고요. 네. 그동안 고질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게 재판받기 전에 기소하기 전 단계에서 검찰이 피의자, 그러니까 아직 죄인이라고 보긴 힘들지만 어떤 혐의를 갖고 있는 피의자에 대한 범죄 사실을 계속 흘려서 네. 그 사람이 재판받기도 전에 만신창이가 되도록 만드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이거 반복이 돼 인권 있었고. 침해네요. 인권 침해예요. 그래서 이게 문제다라는 하나의 의견이 있는 거고 또 반대 의견에서는 그게 언론에서 보도가 되면서 어떤 알 권리 차원에서 그래도 아주 뭐 문제 있는 건 안 되지만 그래도 알 권리 차원에서 어느 정도는 그래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또 의견이 갈리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아마 이제 인권 연대에 계시니까 인권 차원에서 안 된다라고 아니 저는요. 첫 번째는 좀 다른 입장인데 피의사실 공표가 죄가 되는 나라가 한국하고 일본밖에 없다. 아, 그래요? 네. 아, 독일에 그런 죄 없어요. 왜냐면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니까. 뭐 글쎄 그럴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네. 사례도 저는 그러니까 피의사실 공표죄 얘기를 꺼내는 게 의도가 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조국 장관이나 조국 장관 지지하는 쪽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네.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런 최순실 씨나 이런 분들도 피의사실 공표에 의해서 많이 시달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네. 이 디케가 들고 있는 저울처럼 균형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 형법에 있는 죄를 가지고 그냥 자기 쪽을 방어하거나 하는 논리로만 쓰는데 실제로 피의사실 공표죄라는 게 세계적인 거가 아니라는 거 하나 생각해야 되고 네. 다른 사례는 이런 게 있습니다. 스웨덴에서 역사상 가장 존경받았던 총리가 팔메 총리라는 사람인데 86년인가요?
주말에 극장에서 영화 보고 나오다가 저격을 당해서 돌아가셔요. 스웨덴 경찰의 태도가 정말 놀라웠는데 네. 국사범이잖아요, 이 사람이. 뭐라고 부르냐면 그냥 나이로 불러요. 그 나이가 제가 잠깐 까먹었는데 21살 남성 이렇게만 불러요. 왜 그러냐면 그 다음에 어떤 요소를 넣으면 그게 다 혐오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아랍계라고 그러거나 뭐 무슨 아프리카계라고 그러거나 뭐라고 그러거나 무슨 차별 대상 될 수 있네요. 종교거나 너무 존경받는 총리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스웨덴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언론에서. 왜 문제가 생겼냐면 그 다음 해가 되니까 뭐라고 불러야 돼요. 작년에 21살이었던 남성이라고 길어지는 거예요. 끔찍이 길어지는구나. 좀 애쓰는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도 이런 태도를 갖고 영국의 사례인데 아주 흉악한 살인범이 있었어요. 집에 막서 살인을 저질렀어요. 그럼 그 집 자체가 영국 시민들이 볼 때는 이제 공포를 느끼잖아요. 네. 그러니까 영국 경찰이 어떻게 했냐면 그 집 전체를 흰천으로 가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은 공포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있다. 네. 저거를 보는 것만으로도 끔찍한 사건이 연상되니까. 그러니까 저는 국가가 좀 그 정도 수준에서의 이렇게 품격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무죄 추정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네. 사실 모르는 거 아닙니까? 지금 특히 조국 장관 뿐만 아니라 검찰 수사에서 문제가 된 거는 카더라 같은 게 많아요. 네,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그러니까 검사들이 그냥 이렇게 차 한잔 할까? 송 기자 이러면서 흘린 얘기들이 신문에 언론에 막 일면으로 나오고 메인으로 나오고 이런 거 아닙니까? 네. 기자들도 책임 안 지고 한 관계자에게 늘 듣기만 하고 그래서 그 풍토를 바꾸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형사 처벌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 검찰이 그것이 명백하게 인권 침해라는 걸 자각하고 그러지 않아야 되는데 검찰하고 인권 너무 먼 거리입니다. 그 김 검사 나서기 전에 영국하고 독일과 같은 일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다. 다음 날에 졸업사진 범인 졸업사진 나옵니다. 그렇죠. 졸업사진 바로 뜨고 우리는 네. 모든 네. 실명과 얼굴을 다 알게 됩니다. 정말. 네. 이런 나라에 제가 살고 있는데 네. 아무튼 다시 김 검사로 돌아와서 김 검사 입장에서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이게 사실 우리 검사들이 하지 않습니다. 피의사실 공표를. 이 무책임한 언론들이 다 취재를 해갖고 말이죠. 네. 언론에 그냥 막 이렇게 한겨레와 같은 이런 언론들이 너무 막 과감하게 막 써버리는 바람에 우리 검사들이 할 수 없이 우리 피의자 인권의 보호를 위하여 사실 확인을 해줘야 돼요. 사실 확인을 오보가 해줘. 나가지 않게 하기 위하여. 연기가 막 나고 있네요. 아니. 선생님 말씀 맞아요. 이게 저는 이게 한숨 계속 달리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맞고 이어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형사 사건이 일어나면 주요하게 취재 대상이 되는 게 법원 기사예요. 네. 판결 공개 나오는 거. 재판에서 어떤 얘기를 주고받는가지 네. 수사 결과나 수사 중인 것에 대해서 보도하는 거 많지 않죠, 독일에서. 네. 그게 되게 중요해요. 무죄 추정이라며요. 죄가 있는지 없는지 재판에 붙여봐서 따져보겠다면서요. 근데 어떻게 검찰 말만 듣고 경찰 말만 듣고 그 사람이 범인인 줄 알고 사회적으로 비난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이 가장 잘못했고 잘못 안 했다는 게 아니에요. 잘못했고 언론 잘못도 굉장히 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법조에서 검찰 출입을 상당 정도 줄여야 돼요. 그래서 한겨레에 검찰이 삼성 관련된 수사 내용을 그래서 흘려줘. 그러면 한겨레가 그거를 일면으로 써. 그러면 그 아주 안 좋은 조직인 삼성에 대해서 수사가 탄력을 받고 네.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이런 구조. 그러니까 이런 그게 거에 대해서 어떻게 실용주의인데 될까요? 그거는 검찰의 길이에요. 한겨레는 한겨레의 길을 가야 돼요. 한겨레는 인권 원칙에 충실한 언론이 돼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인권 원칙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게도 적용돼야 되고 그다음에 대한항공 그 조 회장 일가에 대한 수사는 정말 과했거든요. 네. 사실은. 물론 진상이었어요. 물론 땅콩회항 같은 거 보면 정말 짜증나고 어떻게 저렇게 굴 수 있을지 정도로 밉상이었지만 그 사람이 밉상이란 것하고 그 사람 끝내 감옥에 그 일가를 다 집어넣어야 되겠다는 것하고는 별개거든요. 네. 그러니까 검찰이 그런 길을 가려고 할 때 한겨레는 한겨레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삼성이 아무리 미흡더라도 또는 삼성이 한국 경제에 미친 영향이 아무리 크더라도 저는 그런 원칙을 우리 사회가 제대로 마련하는데 실패했다는 거예요. 물론 말씀하신 대로 인권은 많이 가진 사람이든 적게 가진 사람이든 모두에게 적용이 돼야 됩니다. 근데 검찰 수사 과정에서의 어떤 인권 보장이라든지 또는 피의사실 공표라든지 이런 것들은 힘 있는 사람이 그 수사 대상이 됐을 때만 어떤 문제가 되고 그것을 고쳐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예를 들면 저 같은 사람이 집에 있다가 네. 뭐
예를 들면 뭐 저작권을 뭐 위반해가지고 잘못 다운로드 받아 잡혀갔다. 네. 그러면은 과연 거기서 뭐 인권이 보장되는지 안 보장되는지 뭐 누가 신경을 쓰겠습니까? 아무 신경 안 쓸 거예요. 선생님은 그런 일로 검찰청 가실 일이 없어요. 그렇죠. 저는 주요 잡법으로 사건 경찰에서 끝나나요? 경찰서에서 그렇죠. 왔다 갔다. 네. 검사 얼굴도 못 봐요. 아무튼 그런 경우에 사실 뭐 네. 누가 인권 얘기하나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네. 방금 말씀하신 무슨 한겨레가 정의 실현하는데 검찰과 손잡고 정의 실현하는데 무슨 이런 뭐 한 몸이 돼서 뭔가를 할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물음에 사실 놓여 있는 배경은 너무 힘이 센 사람들이 이 검찰 수사든지 언론 보도든지 이런 것들을 다 무력화시킬 수 있는 수단을 너무나 많이 갖고 네. 있어서 네. 그것 때문에 저런 말씀하신 실용주의 논리에 더 쉽게 빠져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인권을 보장하는 것도 당연히 이제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인권의 길로 가는 우리 인권연대의 길로 가는 네. 회원들도 많이 가입하시고 그런 길로 가는 이런 것도 당연히 그런 길로 가야 되겠지만 동시에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는 구조를 확립하는 거는 결국 그런 가진 사람들이 다 이런 그 어떤 수사의 칼날과 비판의 칼날과 이런 것들을 무력화시키지 못하게 하는 그렇죠. 그런 것이 같이 진행돼야 이게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집에서 생각했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아니겠지만 언론은 언론의 길을 가야 돼요. 전 이번에 조국 사태 따옴표 중에서 가장 좋았던 말이 이런 거예요. 법무부는 법무부 일하고 검찰은 검찰 일 해라. 네. 물론 제대로 해야 되겠죠. 언론은 언론의 일을 해야 되는데 언론이 검찰의 일을 대신 해주거나 검사의 입만 보고 쳐다보고 있었던 건 진짜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진짜 그래서 반성할 만하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언론 개혁도 요구하는 게 그런 차원이거든요. 해도 너무한다. 저는 조국 사태가 우리에게 여러 숙제를 주고 있는 것 같고 네. 한겨레도 또 다른 언론도 앞으로는 이전과는 좀 다른 길을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반성하겠습니다. 법조팀을 해산해버리죠. 아니 해산이 아니라 검찰 출입을 너무 많이 하지 않고 법원으로 많이 더 가도록 많이 해야 된다. 네, 판결에 더. 재판 과정 공개 재판이니까 그거는 뭐 룰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누구나 재판에 가서 방청할 수 있고 그 공방을 하는 걸 다 들을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안 쓰지만 2달 후, 3달 후에 훨씬 더 양질의 기사를 쓸 수 있는 거예요. 서로가 그 법정에서 말로 붙으니까. 그러니까 직접 검사들 얘기도 듣고 변호인 얘기도 듣고 피고인 얘기도 들으면 훨씬 더 실체적 진실을 파악할 수 있죠. 다만 1-2달만 좀 천천히 가면. 빨리 네. 쓰고 싶은. 그러니까 빨리 분인 거죠. 쓰는 게 약간 미안하지만 미국식이에요. 근데 유럽식은 공판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니까 법치주의가 잘 되고 있는 거죠. 네. 의심하는 단계에서는 쓰지 말자. 네. 사실 국회에서는 패스트트랙에 2가지가 올라와 있잖아요. 공수처 설치랑 그다음에 검경 수사권 조정 이 2가지가 올라와 있는데 어쨌든 공이 이제 국회로 좀 넘어가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뭐 패스트트랙 어떻게 될지 그다음에 뭐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런 것 좀 여쭤볼게요. 궁여지책으로는 의미가 있어요. 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그러나 서초동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검찰개혁을 요구한 다음에도 공수처냐 하면 그건 아니에요. 자, 공수처를 한번 뜯어보자고요. 이 법률 안에 보면 법률에 나와 있잖아요. 법률 안에 보면 수사관이 30명 이내이고 행정요원이 20명 이내. 거기다 이제 검사와 처장 이렇게 붙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아도 70명 전체 직원이 행정 포함해서 정도의 작은 조직이에요. 근데 조국 법무부 장관 수사 때 투입된 인력을 생각해 보세요. 검사만 20명이다 30명이다 이런 얘기 하죠. 그러니까 조국 장관 수사 하나도 못하는 인력이에요. 네, 공수처가. 이게 뭐 홍콩의 염정공시라는 거를 뭐 본탔다는데 거기는 직원이 1200명이니까 게임이 안 돼요. 홍콩 인구를 생각하면 우리는 뭐 6,000명, 7,000명 돼야 그 홍콩 정도의 조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뭐 국회의원 전체, 판검사, 뭐 육군 장성 제대한 사람, 국정원 상급 이상, 뭐 대통령 주변, 뭐 친인척, 그다음에 청와대 참모들 이런 사람들을 다 광범위하게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고위공직자란 개념으로. 근데 엄두도 못 내는 거예요. 수사 제대로 못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일종의 알리바이성 조직이에요. 이를테면 한 걸음 떼는 의미는 있어요. 수사권과 기소권이 검찰에 독점되어 있는데 검찰이 아닌 곳에서 그걸 한다. 그러나 썩 좋은 방법은 아닌 거예요. 이거는 10년 전, 20년 전의 아이디어 차원에서 얘기할 수 있지만 2019년에도 공수처가 우리의 답이냐?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네. 두 번째, 검경 수사권 조정도 역시 한 걸음 떼는 의미가 있어요. 자체로 수사 종결권이 있는데 전권 송치주의로 말은 어려워요. 모든 건을 검찰이 넘겨야 되기 때문에 계속 그 검찰의 권한은 있고요. 검찰의 직접 수사를 줄인다고 하는데 내용이 뭐냐면 검찰은 앞으로
특수수사 등만 하겠다는 거예요. 두 가지 문제입니다. 특수수사가 뭐냐? 검찰이 정하면 특수수사예요. 네. 조국 장관 딸이 왜 표창장을 위조했다 이것도 특수수사가 돼요. 네. 검찰이 특수수사라면. 기준이 따로 없으니까. 네, 그 검찰이 정의하면 특수수사예요. 스페셜하잖아요. 내용이. 거기다가 걸로 하는 하나 더 붙으면 뭐냐면 등자가 중요한 거예요. 네. 등은 아무거나 갖다 붙일 수 있어요. 네. 기타 등등. 지금도 검찰이 직접 수사를 다 하지 않아요. 전체 수사의 98%는 경찰이, 한 1, 2%만 검찰이 하는 거예요. 선택적으로. 건이 되는 거. 네. 주목받을 수 있는 거, 재미있을 거, 이런 것들만 검찰이 골라왔는데 그 상황은 그대로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공수처가 설립되더라도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되더라도 검찰 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네. 패스트 트랙에 나온 법안 그대로 1.1핵도 안 고치고 설립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하더라도 내년에 다시 검찰 개혁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런 바보 같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꽉 막힌 상황도 아니고 이제는 그래도 국민들의 요구는 확인됐잖아요. 원하시는 건. 그런 민주당에서부터 여당이니까 책임 있는 자세로 새로운 논의를 진지하게 했으면 좋겠다. 물론 현실론은 있어요. 네. 패스트트랙 이거 없애고. 네. 지금 공수처 안도 자유한국당은 절대 안 받겠다는 거고 네, 지금 그런 상황. 바른미래당도 원내대표는 안 받겠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충분하지 않냐. 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상황, 현실 정치 상황은 있지만 그래도 뜻은 좀 펼쳐보자. 네. 현실적으로 도저히 안 되면 넘어설 수 없으면 어쩔 수 없지만 큰 그림마저 못 그리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네. 지금 안은 궁여지책이고 한 걸음 떼는 의미는 있지만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해요. 김민하 평론가님은 좀 어떻게 보세요? 저도 뭐 사실 뭐 비슷한 생각이에요. 그게 안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지. 네. 우리 앞에서 쭉 얘기한 어떤 그 검찰 수사의 어떤 이상적 상황이라든가 이런 거를 만들지 못하는 뭐 그런 아닌 것들은 맞죠. 그리고 또 특히 정권 초에 검찰 개혁 얘기하면서 사실 특수수사와 관련된 것은 문무일 검찰 당시 검찰총장이 오히려 우리 검찰의 어떤 그 여러 악행은 그 특수수사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여러 악행이 나오는 것이므로 네. 이 특수는 좀 줄이겠다라고 선제적으로 얘기했지만 그렇게 얘기한 것조차 모자란 거지만 어쨌든 당시에 청와대는 그것에 대해서 뭐 별로 검찰이 얘기한 것보다 덜 이제 뭐 개혁적이었다라고 평가하는 시선들이 많이 있는 네.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것을 불가피하게 만들었던 게 사실은 국정농단 수사 그리고 그렇죠. 이 뭐 소위 말하는 적폐청산 수사가 유지됐어야 하기 때문에 그랬던 거 아니냐라고 이제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냥 생각할 때 어떤 뭐 원칙이나 뭐 이런 문제를 벗어나서 우리 정치의 문제에서 생각했을 때 만약에 정권 초기에 뭐 취임 뭐 이거 임기 요입당 하자마자 이제 검찰은 뭐 특수수사를 못합니다라고 도장 꽝 찍어버렸으면은 실제로 잘 안 됐을 거다 국정농단 수사가 제 생각에 지배인 제 네, 생각에 네. 그랬다면 사람들이 당장 뭐라고 했을 거냐면은 봐주냐라고 했을 그렇죠. 거예요. 이거 왜 적폐청산 안 하냐? 네, 취임되기 전에는 얘기했겠죠. 그렇게 뭐 이게 잘못된 거라고 하고 막 이렇게 뭐라고 하더니 취임하고 나서는 바로 입 찢고 과거 청산하지 않고 뭐 이렇게 나왔을 가능성이 크다. 그 부담 때문에서라도 사실 지금의 이제 그 검찰의 어떤 그런 악행을 벌일 수 있는 특수수사 기능이 살아있는 게 그 연장선에서 계속 밀려왔다고 보거든요.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서초동에 모인 뭐 이런 촛불들의 요구가 아주 원론적인 수준의 원칙적인 수준에서 이런 그 검찰 개혁을 다시 해봐라 그런 의도가 실린 거라는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으면 네. 당연히 그러면 지금까지는 불가피하게 그랬을지 모르지만 국민의 요구가 이러니까 다시 한번 뭐 말씀하신 대로 그림을 그려보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네. 지금 사실 서초동에 모인 그 촛불들의 의견 수렴을 뭐 어떻게 합니까? 여론조사를 해볼 겁니까? 뭐 각각 물어볼 그 방식에 겁니까? 대해서. 그럴 수는 네. 없으니 네. 우리 위대한 한겨레 신문과 네. 인권연대 이런 데서 선제적으로 이렇게 이슈를 딱 치고 나가서 딱 하면은 그 사람들 반응이 확인이 되겠죠. 저는 전 집에서 그걸 보고 모든 이렇게 결론은 한겨레가 잘하는 김 걸로. 검사님한테랑 중요한 질문이 있는데 네. 검사는 수사를 배우나요? 수사를 어떻게 잘하나요? 수사를 왜 검사가 하나요? 뭐 이런 질문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경찰관은 그래도 배워요. 네. 경찰행정학과 이런 데 수사라는 과목도 있고 배우는데 일반 법학과에서 그런 거 전혀 안 배워요.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배울 뿐이에요. 네. 그리고 사법연수원에서도 배우지 않아요. 수사에 대해서. 네네. 근데 갑자기 검사로 임명받으면 수사 전문가가 돼요. 어떻게 가능하죠?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그건 어떻게 가능하냐면 권한이 그쵸, 있기 때문에. 권한이 있기 권한은 때문에. 뭐냐면 경찰이 다 수사해온 걸 가져와 해서 읽으면 돼요. 요점 정리해서. 네. 네.
수사 전문가가 검찰이 아니에요. 네. 검사는 기소 전문가예요. 수사 결과물을 놓고 이게 법률적으로 맞냐 안 맞냐를 따져보고 이걸 재판에 붙여야 되느냐,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정의를 실현해야 되느냐 마느냐를 선택하고 고민하는 사람인데 그건 재미없는 일이거든요. 기소는. 네. 독일의 유명한 검사 10명만 이름 대보세요 하면 독일 저 한 국민들이 명도 몰라요. 바로 그거예요. 근데 우리는 쭉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쭉 되는 것만이 아니라 윤석열 검찰총장은 사법연수원 23기야. 이런 걸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네. 문무일에 비해서 5기수가 네, 후배고 18기인데 23기고 김호수는 뭐 20기고 이런 거로 쭉 될 수, 남의 학교 기수를 네네. 너무너무 신기하잖아요. 옛날엔 뭘 됐냐면 육사 몇 기 이런 거 됐어요. 전두환 장군 육사 11기인데 노태우 장군하고 동기야. 뭐 이런 거를 웃기죠. 권력이 핵심이 거기가 있는 거예요. 독일에는 아마 검사들에 대한 기사가 별로 없을 거예요. 누가 검사를 하다가 그만뒀다. 그게 왜 기사야? 아예 언론사에서 저는 검사나 검찰이 크게 뜬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뭐 그 간판이 뭐 어떤 사건 때문에 잠깐 그 간판만 뜰 뿐이지 네. 검찰 자체가 뉴스 된 적 저는 독일에 있으면서 나름 23년 있었으니까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검사들은 누구보다도 똑같은 걸 갖다 줘도 예를 들면 여기 네 사람한테 저만 검사고 나머지 3명 아니라고 할 때 네. 생전 처음 보는 얘기를 네 사람한테 각각 해줘도 내가 제일 잘 이해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제일 그걸 잘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 나는 사실을 패스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검찰들은 재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검사들이 세계관이 왜곡된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청에 앉아서 누굴 주로 보냐면 범죄자를 봐요. 네. 그래서 검사들이 실제로 뭐라고 그러냐면 한국에서 제일 깨끗한 조직이 검찰이다 이런 얘기를 버젓이에요. 너무 그리고 버젓하네요. 우리는 청소를 열심히 우리는 하시나 봐요. 거학과 싸우는 조직이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보는 건 이런 거예요. 교육계 인사를 봐요. 검찰청의 자표원. 나쁜 범죄자인데 교사예요. 그럼 일반화 시켜버리면 교사들은 다 나쁘구나. 종교인, 성직자들이 잡혀오는데 저 종교계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저렇구나라고 그냥 간주해버리는 거예요. 기업인은 저렇고. 그러니까 자기 눈으로 봐서 말짱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국민들은 검찰이 제일 썩었다고 그러는데 자기들은 굉장히 제일 놀라운 깨끗하다고 인식인데 생각해요. 제일 깨끗하다고 그러고 그렇기 때문에 거학을 일소할 수 있는 건 우리 검찰밖에 없다는 거예요. 운동권이 잡혀오면 다 간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본적인 인식 자체가 사실은 되게 엽기적이에요. 네. 이거를요, 이젠 그러지 말고 특수부도 없애가지고 이제는 국민들을 위해서 일해주세요. 그러면, 네, 우리는 여태까지도 계속 법과 원칙에 따라 국민을 위해 일하고 있어요.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원적인 걸 해야죠. 우리 이제 슬슬 마무리할 시간이 됐으니까 각자 한마디씩 더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검찰의 방향, 우리의 시대에 좀 맞는 검찰 과연 어떤 모습일까? 네, 얼마 전에 국정감사 하는데 임은정 검사가 나와가지고 개량 한복 같은 거 입고 나와가지고 그랬어요. 검찰 없어져도 할 말이 없는 조직이다. 그래서 그걸 듣고 생각해보니까 없어도 될 것 같아요. 검찰은 없어도 되지 않습니까?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그 수사 판사가 한다면서요. 기소나 이런 것에 대해서. 네. 그래서 내 생각에는 검찰 없어도 되는 것 같다. 네. 왜냐하면 앞에 모든 얘기를 다 했기 때문에 그럼 검찰이 없어도 된다는 말만 남은 것 같아서 제가 검찰을 없애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 개혁이 뭐냐는 거예요. 네. 여태까지 많이 했던 방식으로 하면 우리는 5년 후에 또 이 고민을 하고 있을 거예요. 검찰의 문제가 뭐냐?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예요. 그럼 그 막강한 힘을 쪼개는 거예요. 네. 어떤 식으로 쪼갤 거냐? 아무 나라나 좋다는 거예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아무 데도 좋으니까 쪼개자. 그러면 검찰 개혁이 되는 겁니다. 네. 검찰이 아예 수사를 못하도록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두 번째는 검찰에 대해서 민주적으로 시민적으로 통제할 수 있어야 돼요. 국민들이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주권자니까. 우리의 권한을 위임해 주는 거니까 그 권한을 잘 쓰는지를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검찰개혁의 핵심입니다. 방금 전에도 김민하 평론가께서 말씀하셨는데 임은정 검사,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국정감사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있어요? 마지막에? 네, 마지막에 있습니다. 검사는 법을 실현하고 관철하는 데 전력 질주해야 하는데 상급자의 명령을 실천하고 관철시키는 데 질주했기 때문에 검찰공화국이 됐다. 검찰권의 오남용에 대해 모든 피해를 국민들이 보고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네, 어찌됐든 오창익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의 힘을 쪼개고 그다음에 민주적으로 관리하는 것, 감시하는 것 이런 것이 검찰 개혁의 핵심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오늘 말씀해 주신 오창익 사무국장님 그다음에 김민하 평론가님 감사드립니다. 검사. 네, 검사님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참여정부 법무부가 처음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입법 예고했던 것이 2007년 10월이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이 후보 시절 국정과제로 공약을 했었던 사항이죠. 한국 사회에서는 차별금지법에 관한 논의가 첫 발을 뗀 순간이었었는데요. 보수 종교계를 비롯한 보수 진영의 반발로 병력, 출신국가, 언어, 가족 형태, 범죄 및 보호처분 전력, 성적 지향, 학력 등 7가지 차별금지 사유가 법안에서 삭제가 됐었습니다. 참여정부는 결국 국정과제로 꼽았던 차별금지법을 입법하지 못했고요. 이렇게 어정쩡하게 첫걸음을 뗀 차별금지법은 다음 걸음을 밟지 못하고 12년째 위태롭게 제자리를 맴돌고 있습니다. 이후 박근혜 정부도 차별금지법을 국정과제로 제시를 했지만 임기 내 논의는 지지부진했고요. 문재인 대통령은 첫 대선 때였던 2012년엔 차별금지법 제정을 국정과제에 포함시켰었지만 어쩐 일인지 2017년 대선에선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되레 대선 TV토론에서 문 대통령이 동성애 합법화를 찬성하지 않는다 이렇게 밝혀서 시민사회 단체의 반발을 사기도 했고요. 토론의 끝 무렵에 동성혼을 합법화할 생각은 없지만 차별에는 반대한다 이렇게 소극적으로 밝혔습니다. 지난 9월에는 한국사회 인권의 마지막 보루라고 할 수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2020년 총선 등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차별금지법 제정 논의를 하지 않고 있다는 내부 직원들의 증언이 한겨레 보도로 외부에 알려졌는데요. 이 기사는 소외된 이들을 다시 한번 좌절하게 했습니다. 소외된 이들은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128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차별금지법 제정연대는 10월 19일 평등을 말하라 라는 제목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대규모 거리 행진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20일 우리가 간다라는 주제로 열렸던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행렬에 이어 두 번째인데요. 한겨레 21은 장애여성 공감 활동가 진경, 충남 차별금지법 제정연대의 인풀은, 이집트 난민 사라, 몽골 이주 여성 나랑토야, 투명 가방끈의 활동가 난다 이렇게 5분을 10월 8일 한겨레 신문사에 초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대담을 통해서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차별금지법에 대한 오해를 좀 풀 수가 있었는데요. 일부 차별금지법에 대해 오해하고 계신 분들은 차별금지법이 오직 성소수자와 난민만을 위한 법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소수성은 특정 계층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차별을 받지 말아야 할 대상은 장애인, 난민, 청소년 다양합니다. 노인에 대한 혐오 표현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과연 이 5분이 소수자 인권에 대해 어떤 이야기를 했을지 자세한 내용은 한겨레 21 기사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이상 한겨레 21 사회팀의 이재호 기자였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온 주성철의 언더더씨입니다. 네, 오늘의 키워드로 선정된 영화의 하이라이트 영상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차기 검사장 후보 한강식. 그의 라인을 잡는 것이 권력의 핵심이 되는 길이다. 정치인이란 말이야. 반드시 당한 것에는 보복을 해야 된다. 이게 아주 복잡한 정치 엔지니어링의 철학이거든. 이거 터지면 대한민국 뒤집힌다. 뭐 말도 안 되는 일도 많고 있을 수 없는 일도 일어나고. 들과 연계한 봐주기 수사나 언론과의 유착, 대한민국 역사상 이 정도 쓰레기들이 있었습니까? 난 모든 걸 걸었다. 네, 어떤 영화인지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더킹은 이 우아한 세계와 관상 등을 만든 한재림 감독의 2017년 작품이고요. 관상을 만드신 감독이죠. 네, 그렇죠. 531만 관객을 동원한 흥행작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주인공은 바로 조인성 배우가 연기하는 태수라고 하는 이 남자인데요. 어렸을 때 집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때 검사라는 사람을 처음 보게 됩니다. 아버지가 맞는 장면이죠. 그렇죠. 검사한테 맞는 장면. 그 장면을 목격하면서 역시 한국에서는 검사가 돼야 되는구나 라고 결심을 하고 열심히 공부를 해서 검사가 되죠. 검사가 된 이후에 권력의 설계자라고 할 수 있는 이 정우성 배우 연기하는 한강식이라고 하는 남자를 만나서 라인을 잘 타게 되죠. 그래서 그 이후에 계속 승승장구를 하게 되는데요. 그 옆에서 순종적인 행동대장 검사인 양동철, 바로 배성호 배우가 연기하는 이 검사, 그리고 여러 사람들과 함께 권력을 쥐고 흔드는 그런 자리에까지 올라가게 되는데요. 하지만 어떤 대통령이냐에 따라서 이들이 그 정권이 교체하는 시기에 여러 풍파를 겪게 됩니다. 네, 그래서 맞아요. 이들은 계속 새로운 판을 짜면서 기회를 노리며 이들 앞에 닥쳐오는 이런 여러 위기들을 극복해 나가려고 하죠. 대한민국 검사 생활백서 같은 네.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그 장면 있잖아요. 점집에 가가지고 맞아요. 누가 이렇게 물어보고 네. 나오자마자
대중이 그 장면이 그러니까 자칫 이런 말씀하신 것처럼 우스꽝스럽게 그려질 수 있는 이런 모든 장면들이 정말 뭐 군사 보호 시설에서 뭐 해수욕을 하기도 하고 맞아요. 막 그렇게 또 당선자를 맞추려고 구판을 벌이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까지 미처 몰랐던 그런 검사들의 이면을 좀 잘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세력, 영화에서는 검찰의 전략부 기획수사팀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얘기한 특수부, 캐비넷에 쫙 사건들을 모아놓고 때가 되면은 묵은지처럼 사건을 네. 꺼내가지고 터트린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사실 아직까지도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 계속 요새도 특수부 수사를 줄여야 되고 특수부를 축소해야 되고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 최근에 이제 제가 여러 해외 비평가나 기자들을 만나서 이게 받은 질문이 있는데요. 네. 유독 한국 영화에서는 이런 법조인이나 경찰을 왜 그렇게 부정적으로 악의적으로 그리냐라는 네. 얘기를 많이 했어요. 네. 뭐 다니엘 씨도 그렇게 느낄지 모르겠는데 그만큼 자기가 본 한국 영화 중에서는 단 한 번도 경찰이나 이런 뭐 검사 법조인이 이 좋은 모습으로 그려진 적이 없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네. 그런 것만 봐도 뭐 최근에 뭐 김기춘, 우병우 같은 사람들이 대두되면서 법피아라고 네. 하는 그 표현까지 쓰였고요. 네. 제가 볼 때는 과연 이게 지금도 과연 많이 변했을까라는 그런 의문이 들기도 하고요. 맞아요. 실제로 이 영화를 연출한 한재린 감독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국만큼 권력자가 잘 살고 있는 나라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수많은 한국 영화에서 이 피해자들의 입장에서 한국 사회의 그 모순과 부조리를 잘 보여준 작품들은 많았지만 과연 이 권력자의 입장에서 이런 문제들을 바라보면 어떨까. 그래서 검사를 아예 주인공으로 내세워서 네. 그들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어쩌면 그 안의 부조리와 모순이 더 적나라하게 보이지 않을까라는 네. 그런 연출의 변을 밝히기도 하셨죠. 그러니까 한국 영화 보면 좀 전반적으로 특히 좀 대작들은 항상 약간 비슷한 소재를 나오는데 일단 깡패 많이 나오고요. 깡패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정치, 그 다음에 선거 말씀하시는 어떤 뭐 그죠 검사 이야기, 네. 뭐 그런 재판 이야기, 정의 이런 거는 정말 유독 되게 많은 영화의 소재인 것 같은데 그만큼 사람들도 그거에 대한 어떤 좀 수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많이 생각하니까 그거에 네. 대해서 많이 뉴스도 많이 나오니까.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 영화도 보면 이제 태수라는 인물 보면 자기는 힘을 가져야겠다는 그런 발언을 이제 영화가 시작하다가 나중에 그 힘이라는 걸 결국 국민으로부터 비롯된다는 약간 그런 메시지로 거의 끝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더킹이라는 제목이 당신이 나를 찍어줬는지 안 찍어줬는지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렇게 얘기를 네. 하고 맞습니다. 이 작품의 마지막 장면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야당 후보로 이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이 태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그 실제로 2016년 이 영화가 한창 촬영 중일 때 4.13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제로 있었는데요. 아, 네네. 그때 이 작품이 이런 국회의원 그 선거 장면을 마지막 장면으로 쓰다 보니까 당시에 이 한재린 감독과 이 조인성, 배성우, 류준열 배우가 네. 이 투표를 하는 인증샷을 찍기도 했었거든요. 네. 그때 제가 좀 궁금해서 자료를 찾아봤더니 네. 그때 20대 총선에서 당선된 국회의원들이 지금까지 일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때 이제 법조인 출신이 총 49명 와, 이 진짜 많아요. 당선이 300명 중에 됐는데요. 49명. 네, 그 중에서 뭐 금태섭, 조홍천, 김경진 의원 등 이 검사 출신 의원은 총 14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법조인 그리고 그 안에서도 검사 출신이라고 해보면 은근히 꽤 많은 좀 비중을 좀 맞아요. 차지하고 있는 역사적으로도 편이죠. 되게 많았던 것 그렇죠. 같아요. 네. 그리고 2016년 이제 한참 그 영화 촬영하고 있을 때 또 다른 사건이 있었어요. 저는 조인성이랑 정우성이랑 배성우를 술집에서 만났어요. 엄청난 사건이 촬영했을 때, 엄청난 네. 사건. 이 영화를 찍고 있을 때였을 것 같은데. 한참 그래서 그 말을 영화 찍고 있을 붙였나요? 때, 네. 네, 왜냐면 저는 감미연 씨랑 같이 그때 감미연 한참 씨? 이제 드라마 네. 찍고 있을 때여서 아. 저희도 어떤 술집 들어갔는데 우연히 거기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우성이랑 조인성 두 분 다 청바지에 흰 티 입고 있었는데 네. 와 이렇게 남자 봐도 이렇게 멋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럽다. 잠깐 진짜. 인사드렸어요. 네.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죠. 네.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가 이 영화를 시작하게 된 계기다라고 한재림 감독이 밝히기도 했는데 사실 저는 그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그 검찰에 출석하는 모습 있잖아요. 그때 저 수습 기자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갔었어요. 현장 네. 그러니까 르포 취재를 하러 갔는데 그때도 되게 마음이 정말 안 좋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서거를 하셨죠. 그러고 네. 난 다음에 이 영화를 보니까 더 정말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실제로 한재림 감독님이 그 당시에 느꼈던 울분 같은 네. 것들이 이 영화에 조금 많이 담겨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영화에서 자료 화면으로도 쓰이잖아요. 이 대통령 탄핵, 그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이 가결될 때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이 박근혜 의원 네. 네, 그 웃는 장면. 미소 아. 자료 화면이 담겼는데 그래서 지금 다시 봐도 그 순간만큼은 이렇게 서늘할 정도로 정말 힘든 순간이었는데요. 네. 그런 것들을 보면은 과연 이 검사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너무 네. 궁금해지는데 네. 제가 이 영화에서 가장 좋아하는 장면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 태수가 이 검사가 되어야겠다는 이제 꿈을 꾼 다음에 이 군대 내무반에서 있을 때 고시원의 좁은 방 안으로 바로 이 컷 나눔 없이 바로 연결되는 장면이 있거든요. 네. 그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뭐 검사가 될 때 또는 뭐 법조인이 될 때 뭐 사회 정의를 위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뭐 일꾼이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그 꿈을 꿨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네. 사회 현실과는 완전히 담을 쌓은 채 군대에서 바로 이렇게 고시원으로 이어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아이들이 정말 세상 물정 모르고 그런 게 이렇게, 담겨 있었군요. 네, 이렇게 정말. 가는구나라는 생각이 그 장면을 통해서 바로 떠올랐습니다. 그나마 근데 태수는 양아치 아버지 밑에서 굉장히 험하게 자란 사람이긴 하지만 최근에는 사실 또 사법고시 패스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보면은 다 좋은 집안에서 강남에서 자라서 좋은 교육 받고 사실 서민의 생활이라고는 잘 모르는 분들이 사실은 검사가 되고 판사가 되고 이렇게 되어가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굉장히 되게 안타까운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태수라는 인물 보면 이제 모든 거 잃고 자기 와이프하고 이제 이혼 위기에 처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와이프한테 다시 가서 다시 받아들여 달라고 하는데 네. 그냥 용서를 구하는 게 아니라 자기 비전을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자기 와이프가 여전하네. 그 양아치 같은 놈. 두 분 봤을 때는 좀 여자가 남자를 받아들이는 거는 결국 자신감, 아우라, 또한 비전 때문인가요? 경험상은 말씀해 주시면. 얼굴 때문이죠. 조인성이 잘생겼잖아요. 조인성이라서 다시 받아주는 거네요. 그런 거죠. 명확하게. 맥도날드에서 밥을 먹어서 그런 거 아니고? 그런 거 아니고요. 햄버거 먹어서 조인성이기 때문에 다시 받아들여준 거죠. 네. 어떻게 저도 생각하세요? 여기에 공감하는. 진짜요? 왠지 그 장면에서 조인성의 어떤 얘기나 모든 것들이 네. 되게 진심처럼 느껴져서 네. 그 순간만큼 마음이 동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둘이 가서 우리 비전 얘기해주면 받아 주지 아니 비전이라도 않을까요? 얘기해야 되는 거죠. 누구나. 비전이라도 또 비전도 없어서. 비전이라도. 저는 이미 뭐 비전이라도. 그런 기회를 상실한 남자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다니엘 진짜. 씨의 이제 다니엘 씨만 기회가 있군요. 아유, 부럽네요. 저도 한참 멀었죠. 자, 어쨌거나 네. 비전을 여러분도 하나 가지고 활동하시기를 바라면서 언더 더 시의 또 하나의 코너 있죠. 시청자 이벤트입니다. 네, 책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성찰과 너그러움이 수반된 매 순간이 우리 삶을 더 농밀하게 할 것이다. 우리의 삶을 구성하는 지혜로움에 대하여 인문학자 김경집 작가의 짧은 글 그리고 긴 생각을 정리한 책 인생의 밑줄이라는 책을 드릴 텐데요. 한겨레 출판사 제공으로 문제 정답을 보내주신 10분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 드리겠습니다. 더킹에서 주인공 태수는 자신의 아버지를 뭐라고 부르나요? 1번 양아치, 2번 양상추, 3번 양꼬치, 4번 양배추. 자, 정답 보내주실 곳은 hanitv@hani.co.kr이고요. 보내주실 때는 꼭 주소와 전화번호, 성함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양아치, 2번 양상추, 3번 양꼬치, 4번 양배추. 양꼬치 먹고 싶네요. 네, 갑자기 배가 고프네요. 오늘 다니엘 씨 생일인 거 아시죠? 지금 알았습니다. 양꼬치 다음 사드리겠습니다. 전형적인 정치 검사죠. 한강식이라는 사람이 대사가 굉장히 직접적이에요. 그냥 권력 옆에 있어. 자존심 버려 잡으라고. 그거 놓치거나 싸워서 잘된 사람 없어. 우리나라 역사에 그런 사람 없어. 누가 있어? 이름 대봐. 친일파며 그딴 놈들 어때? 다 재벌이고 장차관하고 우리나라 이거야. 독립군들 한 달 60만 원 연금 없음 밥 굶고 살아. 아유, 촌스러운 새끼 진짜. 아니 요즘도 저렇게 철없는 새끼가 다 있나? 요즘 애들은 왜 역사 공부를 안 하니? 배워야지 역사를. 네, 우리도 이런 검찰의 역사를 잊지 말아야 되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기다려지는 주성철의 언더 더 시 다음 시간에도 찾아오겠습니다.
네, 라이브인 벌써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한데요. 댓글창에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 의견으로 참여해주시면 시청자와 함께하는 더 풍성한 라이브인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라이브인에서는 동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과 더 많이 만나길 소망합니다. 매주 금요일 밤 9시에 만나는 라이브인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꼭 눌러주시고요. 네, 대한민국의 다양한 모습을 담아 깊이 있게 나누는 라이브인. 다음 주에도 무게를 덜고 깊이를 더해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